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지칠, 세계 경제의 60%, 군사력의 80%를 손에 쥔 7개 강대국의 밀실. 아시아에서 오직 일본만이 허락받은 그 자리에 감히 문을 두드린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나섰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나 미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원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일본 열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도대체 세계는 왜 일본의 반대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 전에 잠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코번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32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국제지정학 분야 하나에만 바쳐온 사람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10년을 일했고 이후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겨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도쿄에서 5년, 베이징에서 4년, 브뤼셀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세계 주요 정상회의를 현장에서 직접 자문하거나 분석한 것만 해도 20번이 훌쩍 넘었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자부심의 전부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분석 보고서 한 묶음, 6개 도시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계, 그리고 식어도 절대 버리지 않는 블랙커피 한 잔. 워싱턴 DC, 런던, 도쿄, 베이징, 브뤼셀, 서울. 6개 도시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직관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코번의 보고서에는 온도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언제나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제 직업적 자부심의 전부였으니까요. 대학원 시절 저의 지도교수였던 해럴드 스미스 교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래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석가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분석가야. 저는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분석가가 무슨 분석가냐고. 그런데 3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압니다. 뼈저리게 압니다. 스미스 교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패기가 넘쳤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이 동아시아 담당 부서였는데 거기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주재 대사관 근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 매료됐습니다. 정확하고 질서 있고 깊이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현대적 효율과 공존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일본 대표단이 움직이는 방식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계산돼 있었고 모든 행동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이 저의 시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시아는 언제나 명확한 지형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보낸 5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죠. 일본의 외교는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쌓아올린 서구와의 신뢰, 군더더기 하나 없는 관료 시스템,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리를 뜨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외교 프로토콜. 저는 그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과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나라, 경제 성장 속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무게감이라는 측면에서 저의 분석 틀 안에서
한국은 늘 이류 국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G7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초청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그것을 정치적 수사 정도로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확대 파트너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판단이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제가 32년간 아무 의심 없이 껴입고 다닌 편견의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데는 단 하나의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저희 연구소.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커피 냄새와 프린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명물인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저는 이 회의의 아시아 태평양 외교 구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마감 기한은 3주 뒤였고 저는 이미 보름 가까이 야근을 이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니케이, 그리고 3곳의 전문 외교안보 매체를 1시간에 걸쳐 훑고 나서야 비로소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보를 먼저, 인간을 나중에,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2년간 단 하루도 바뀐 적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아내 클레어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부팅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었지만 사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전에 분석 기계였습니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은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직원만 40명이 넘었고 전현직 국무부 관리, 군 출신 전략가, 대학 교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배포됐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무게였고 책임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가장 가까운 동료는 마커스 웹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인 분석가였죠. 마커스는 저와 정반대 방향에서 세계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고 통계보다 현장의 공기를 먼저 맡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충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견제 장치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늘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은 숫자는 잘 보는데 사람을 못 봐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국제 외교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은 낭만이지 분석이 아니라고. 그 말을 제가 직접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G7 히로시마 회의는 여러 의미에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결속의 실질적 기반을 재확인해야 했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핵 비확산 의제, 인공지능 규제 협력까지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무거운 의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회의였습니다. 히로시마라는 장소 자체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핵 비확산을 논하는 회의를 세계 최초의 핵폭탄 피해지에서 개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판 위에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변수 하나가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G7 초청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 하나였습니다. 일본 의장국이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잠깐 멈췄다가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니까요. G7 확대 파트너 명단에 한국이 오르내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논의로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며칠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을 초청해선 안 된다는 논조의 칼럼과 사설이 주요 신문 여러 곳에 동시에 실렸습니다.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논조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어떤 것은 한일 관계의 과거 갈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일치하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언론이 동시에 같은 논조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2년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를 분석해온 직관이 작게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외교적 절차의 문제라면 이 정도 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작은 뉴스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커스가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거 단순한 외교 의전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봐야 하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기사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32년 된 편견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남아있던 저는 결국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변을 따라 1시간 가까이 걷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더 불편한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그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2023년 4월의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6시 정각.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주요 외신 3곳이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칠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한국이 공식 초청됐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지칠 회원국이 한국 초청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예외가 일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32년간 외교 분야에서 일했습니다만 의장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초청국 선정에 있어 나머지 회원국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규범상 매우 이례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구도였습니다. 의장국의 권위가 회원국 전체의 의사에 의해 눌리는 형국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외교 무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래된 국무부 인맥을 통해 유럽 외교 소식통을 통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자들과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이 모두 한국 초청에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며 일본만이 외교 채널을 통해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절차와 선례의 문제였습니다. 지칠 확대 초청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기존 파트너십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상했습니다. 지칠은 이미 여러 차례 아웃리치 파트너를 초청해왔습니다. 인도,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도 상황에 따라 초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차와 선례를 문제 삼는다면 그 기준은 한국에만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를 대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32년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사람과 같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 가짜 이유를 내세웁니다. 마커스가 이른 아침부터 제자리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브래드, 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이 지칠 안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야. 마커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혹시 일본이 두려운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분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 명제가 갑자기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각 마커스와 함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책상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전제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칠이라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서구 중심 질서라고 인식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그 체제 안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사실이 일본의 특수한 외교적 위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서구 지칠 회원국들이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초청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한국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32년 분석 틀에서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아니, 예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예상하기 싫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32년을 자부해온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일본 쪽 반응은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본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국을 지칠에 초청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전직 관료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직 지칠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이 논리들은 하나같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대국이 반복해서 내세운다는 것은 그 뒤에서 다른 공포가 달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공개 반대 의사가 외교 채널을 통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은 그것을 오히려 자국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본 유력 신문 한 곳은 사설에서 한국은 아직 지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외교적 신뢰, 국제사회 기여, 가치 공유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스트의 글이 아니라 로비스트의 글이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이었습니다. 저의 연구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베테랑 연구원 몇 명은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선례와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저에게도 같은 입장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임 연구원 로버트 킹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도 알잖아요. 한국이 지칠에 들어가는 건 시기상조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인지 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예전에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한국의 실제 데이터를 처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방산 수출 현황, UN 평화유지군 파병 실적,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지위, 주요 다자협의체 참여 이력, 국제 원조 공여 규모, 기후변화 협약 이행 실적,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국제 기여.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제 오랜 전제들이 숫자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고 그것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도 유럽의 전기차도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 9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UN 평화유지 활동에는 수십 년째 꾸준히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도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전 세계가 진단키트를 구하러 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G7급 국가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한국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한국 초청의 정당성과 일본의 우려를 동시에 다루는 이른바 중립적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직업적 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분석가의 덕목이라고 32년간 스스로에게 가르쳐왔으니까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담은 글, 그것이 최선의 분석이라고 믿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마커스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다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건 분석이 아니라 회피예요. 당신이 정말 보이는 것을 쓰지 않고 보이길 원하는 것을 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32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이야. 균형 있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해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워싱턴 DC의 벚꽃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를 다시 읽었을 때 저는 마커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공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입장을 나란히 놓고 결론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32년간 단 한 번도 제 보고서를 비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브래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연구소 내 검토 회의에서도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 입장이 없다. 분석가가 아니라 외교관 같은 글이다. 로버트 킹은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브래드, 당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데이터를 뒤집을 감정적 이유가 없는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2년의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인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눈을 뜨고 있는 것인가? 그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밖 워싱턴 DC의 불빛이 멀리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근무하던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들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아시아 외교 리더십을 칭찬하는 문장들이 가득했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늘 일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류 파트너, 급성장 중인 신흥국, 아직은 시기상조인 플레이어. 그 표현들이 모두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오랫동안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사실을 분석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한 세계의 질서를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인가? 그 질문의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자정을 넘겼습니다. 사무실 불빛만이 워싱턴 DC의 밤속에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32년간 아시아를 분석했는데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일본의 언어를 배우고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의 관료를 만나며 그들의 시각으로 아시아를 봐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기의심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피해왔던 감정이었습니다. 분석가는 자기의심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가장 큰 오류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도쿄 근무 시절 한국에서 온 외교관과 짧게 나눈 대화였습니다. 박재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당시 서울 주재 외교관으로 도쿄에 출장을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둘만 남은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쯤 진짜 외교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은 늘 과정에서 평가받지 않고 결과에서만 평가받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테니까요. 그 말을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당시 저의 눈에 그는 그냥 평범한 한국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흔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한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한 증명의 무대가 히로시마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그 과정을 아예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결과만 따져온 분석가가 가장 중요한 결과 하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히로시마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커스의 권유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소규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보통 자기 나라 홍보용 행사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자리이기 일쑤였으니까요. 저는 마커스에게 이끌려 반쯤 억지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조지타운 인근의 작은 컨퍼런스 룸이었습니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10년 만에 박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세미나 발표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기억하던 그 조용하고 다소 소극적인 인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고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단련시킨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외교부의 다자외교 담당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재원은 한국의 다자외교 역할과 지칠 파트너십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감정적인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사례를 조용하고 치밀하게 엮어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살아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를 데이터가 아닌 서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전략 뒤에 있는 의지의 역사, 그것이 저에게는 처음 보는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박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원은 지칠 초청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각국과 관계를 쌓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는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한 나라와 협력할 때 한국은 반드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물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밀었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 코로나 시기 진단키트 공급,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 한국은 필요한 순간마다 빠르게 움직였고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신뢰로 축적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원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1945년에 해방됐고 19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 위에 우리 세대가 세계 무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공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통계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커피를 2잔이나 비웠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재원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히로시마에 가보세요. 현장을 직접 보면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 히로시마행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충동이 분석이 아닌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행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현장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하는 방이었습니다. 마커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히로시마행을 결정했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잘 결정했어요. 이번만큼은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느껴봐요. 저는 그 말이 뭔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뒤에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세운 결론 없이 순수하게 보이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2년의 편견을 뚫고 본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인은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히로시마 행전에 가능한 모든 배경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중심 시각이 아닌 되도록 다양한 국가의 시각으로 쓰인 자료들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외교 전문지, 캐나다 싱크탱크 보고서, 독일 외교부 내부 메모 일부,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뢰성, 한국의 일관성, 한국의 기여. 저는 그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세 단어가 3번씩 반복되고 나니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감정도 자료의 일부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마커스가 그토록 오래 강조해온 것, 사람을 보는 시각을 이번만큼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아니라 느낌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오랜 방법론에 대한 작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 낡은 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도착한 날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회의 준비로 도시 전체가 긴장한 듯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평화기념공원 근처는 특히 삼엄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에 온 김에 먼저 평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원폭돔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8년 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직접 서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역사가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마커스와 함께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각국 대표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의 국제회의를 현장에서 봐왔습니다만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행원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국 대표단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접촉의 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저는 첫날 저녁 한국 대표단이 하루에만 5개국 대표단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체력과 철저한 사전 준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전체에서 저는 어떤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증명하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기여하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독일, 프랑스, 캐나다 관계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킨다. 공동의 가치를 중시한다. 독일 대표단의 한 참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프랑스 측 관계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과 일하면 놀랍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들을 듣고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협력 파트너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외교 파트너에 대한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쪽 분위기는 묘하게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일본 대표단은 어딘지 방어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국들과의 교류보다 한국의 동향을 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준비에 집중해야 할 의장국이 초청국 하나를 견제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일본이 지금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시아의 유일한 지칠 국가라는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 모든 반응의 근원이 아닐까? 지칠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소식통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일본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몇몇 회원국에게 한국 초청 재고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압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정보는 제가 신뢰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교차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압박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의장국이 자국 회의에서 초청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외교 규범상 매우 이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국가가 두려움을 느낄 때 외교적 행동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저는 32년 경력에서 그 패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밀릴 때, 당황한 독재 정권이 외교적으로 무리수를 둘 때. 그런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일본이었으니까요. 세계가 존중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자국 무대에서 이웃, 나라를 막으려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내 일부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신뢰성을 문제 삼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정치적 불안정, 외교 노선의 일관성 부재.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저널리즘이 아니라 로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널리즘은 사실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결론을 향해 사실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저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상황이 한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한국은 진짜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감정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월 20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칠 확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아침은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회의장 인근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국은 무사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한국 대표단의 일원인 젊은 외교관 한 명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약간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귀퉁이가 손때로 접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쳐있지만 꺾이지 않은,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 그것이 제가 그 눈빛에서 읽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심장이 쿵 울렸습니다. 32년간 그런 감각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의 가면을 쓰지 않겠다고. 제가 32년간 쌓아온 분석의 틀로 한국을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글로 쓰겠다고. 두려웠습니다. 로버트 킹을 비롯한 동료들의 비판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직업적 평판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그 젊은 외교관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불굴의 태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32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 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측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5월 20일 오후 지칠 히로시마 정상회의 확대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계 7대 강국의 정상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무게로. 저는 프레스 구역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업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발언 순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안보,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막연한 원칙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이거나 확정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숫자가 있었고 일정이 있었고 실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모,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다국 간 협의 제안, 핵 비확산 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시, 발언 하나하나가 준비된 사람의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총리가 메모를 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장면들이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자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무게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날 그 자리에서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파트너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기 있어야 할 나라라고.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2년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황급히 눈을 닦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네 글자가 32년을 압축한 고백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회의가 끝난 직후 세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의 자체에 대한 보도보다 한국의 존재감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준비된 파트너로 평가받았다는 취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글로벌 어젠다 형성에 있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이터는 일본의 반대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자국 입장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외교의 독점적 대표자를 자처해왔던 오랜 관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본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독주악기에서 앙상블의 한 파트로 전환하는 시대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독점해온 자리가 더 이상 독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무게 중심, 대한민국. 마커스는 옆자리에서 그 제목을 보더니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32년의 편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기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려야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을 저는 인생의 후반에야 배웠습니다. 히로시마 회의 이후 수개월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지칠 정상회의에도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번의 초청이 관례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주시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 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더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지칠 무대를 넘어 여러 곳으로 확장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안보 협의체. 한국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리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히로시마에서 만난 그 젊은 외교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눈빛이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눈빛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가 한국 무기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자주포와 전차의 성능이 현장에서 증명됐고
납기 준수와 기술 이전 조건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방산 강국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에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가르쳐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전율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가장 먼저 협력을 요청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원전까지 어느 분야 하나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새 보고서에 나열하면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좁게 한국을 봐왔다고. 그리고 그 좁은 시야가 제 보고서들을 얼마나 왜곡했는지에 대해 저는 그 고백을 보고서 서문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분석가가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정직이었고 그것이 진짜 분석이었습니다. 로버트 킹은 저의 새 보고서를 읽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보고서가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면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학문의 세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이니까요. 몇 달 뒤 로버트는 짧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브래드, 당신 보고서 다시 읽었어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5줄짜리 이메일이 저에게는 긴 사과문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마커스는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이 드디어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값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필요한 평가였습니다. 32년 경력에서 받은 어떤 표창장보다 어떤 학술 인용보다 그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준 것이 마커스라는 사실이 더더욱 값졌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무시해온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게 그 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를 봅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씁니다. 수치를 분석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들이 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제 32년 방법론에 추가된 단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제가 세계를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최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한국이 아시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아닌가요? 중국이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계는 가장 큰 나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박재원과는 그 뒤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쿄에서 했던 그 말,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그 말이 결국 맞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10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박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미안하실 것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다만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생겼으니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지금도 가끔 밤에 떠올라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었다. 다만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전쟁 전에는 35년간 식민 지배의 서름을 온몸으로 받아낸 나라입니다. 빼앗긴 언어를 되찾아야 했고, 빼앗긴 역사를 다시 써야 했고, 빼앗긴 자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외부에서 보는 저조차 숙연해질 정도입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가능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문화, 어느 분야 하나가 아니라 분야를 넘나들며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32년간 세계 여러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궤적을 그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지속적인 도약을 이룬 나라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표현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약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숫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사람을 봐야 합니다. 새벽 4시에 공장으로 출근한 아버지들을, 자식 교육을 위해 한 끼를 굶은 어머니들을,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 선 시민들을,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뿌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겠다고 밥 한 끼 줄이며 버틴 부모들, 회사를 살리겠다고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 선 시민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디서든 달려온 사람들, 데이터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32년간 결과만 봐왔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32년의 가장 큰 허점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만난 그 젊은 외교관도 그 계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눈밑이 어두워진 채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역사가 한 사람의 눈빛 속에 축적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저의 32년짜리 편견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한국이 그 증거였고 저는 그 증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아직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칠 무대에서의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모임에 끼어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가 드디어 세계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누구보다 불편하게 지켜봐야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지칠 국가라는 자리를 수십 년간 독점해온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일본 편향의 아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입니다.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2년간 세계를 분석해온 사람이 틀릴 수 있다면 그 틀림을 바로잡아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저는 32년을 데이터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데이터를 내려놓고 한 젊은 외교관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저는 그것을 한국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통계도 어떤 수치도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한국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지금도 그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저 감사하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웠고 여러분의 세대가 그것을 세계 앞에 당당히 세웠습니다. 그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 역사 앞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경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뜨거운 것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앞에 섰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은 어떤 것인지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